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4년 이호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된 윤성희 작가의 모서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모서리. 윤성희. 큰외삼촌의 팔순 잔치에 갔다가 친척들에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작년에 담배를 끊었다고. 새해 결심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지켰다고. 아무도 엄마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만약 외삼촌들이 엄마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네, 10살은 더 어려지셨어요. 팔자주름도 없어졌다니까요. 이대로라면 새아버지보다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엄마는 독감에 걸렸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외삼촌들은 당신들이 한때 애지중지했던 막내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게 차마 묻지 못했다. 밥상을 뒤엎은 건 외삼촌들이었으니까. 해물탕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새아버지는 종일 벽지를 닦았다. 새아버지는 인터넷에 벽지에 묻은 김치 국물 제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답이 있더라. 도배를 새로 하세요. 그보다 더 웃긴 답은 이거야. 액자로 얼룩을 가리세요. 웃기지? 정말로 액자로 거길 다 가릴까 생각해봤어. 그것도 근사할 것 같아서. 새아버지는 웃었고 엄마는 웃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웃기지 않은 이야기였는데도 웃음이 났다. 벽지에 묻은 얼룩은 말끔히 지워졌다. 그래도 나는 액자를 10개나 사서 선물했다. 액자에 끼울 사진이 없다며 엄마와 새아버지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늘어나자 모양이 예쁜 액자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거실은 액자로 둘러싸이고 말았다. 당신들이 밥상을 뒤엎은 바람에 막내 동생 부부가 한 달이면 열흘 이상은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외삼촌들은 모르리라. 나를 보자 달리 할 말이 없었던 외삼촌들은 그저 내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만 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외숙모들도 따라서 물었다.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점점 외삼촌들과 판박이가 되어가는 사촌형과 누나들도 형수와 매형들도 잘 지내지?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 나도 같은 말로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작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촌형이 접시 가득 갈비를 담아왔다. 상현이 형은 셋째 외삼촌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7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지방으로 내려가 숭어 양식을 한다고 했다. 나는 숭어가 어떻게 생긴 생선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형은 갈비를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접시에 뼈만 남았다. 나는 연어 샐러드를 먹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고기에 손이 가지 않았다. 내게 처음으로 술을 먹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형을 가리켰다.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0살인가 11살 때였을 것이다. 어떤 자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형이 내게 맥주를 먹인 것만은 생생하게 기억났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형이 내 입에 땅콩을 넣어 주었다. 상현이 형이 잠시 후 육회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육회를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한번 놀러와. 연어보단 숭어가 더 맛있지. 원 없이 먹게 해주마. 상현이 형이 명함을 주었다. 나는 명함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넷째 외삼촌이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매기의 추억이란 노래였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큰 외삼촌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얼른 죽어야 우리 아들을 만날 텐데. 30년도 넘은 주사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아무도 삼촌을 말리지 않았다. 27살에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촌형의 사진을 나는 한 장 가지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다리와 골반이 부러졌다. 병원이 큰애 삼촌 댁과 가까웠고 마침 사촌형 부부가 분가를 해서 빈 방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퇴원할 때까지 그 집에 잠시 살았다.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면 죽은 사촌형의 방에 숨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책상 서랍을 뒤져보았다. 사진은 그때 훔친 것이다. 사촌형은 바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머리가 짧았다. 군인처럼. 바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라 다리가 길어 보였다. 사진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손가락이 같이 찍혔다. 나는 사촌형의 얼굴보다 그 손가락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다. 갸름한 손가락, 틀림없이 여자 일이라. 그 여자는 사촌형이 죽었을 때 울었을까? 장례식장에는 왔을까? 모두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큰 외삼촌에게 봉투를 드렸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외삼촌이 손사래를 쳤다. 엄마가 전해드리래요. 나는 봉투를 반으로 접어 큰 외삼촌의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집안의 장남이 되어버린 수연이 형과 악수를 했다. 왜 막내 삼촌이라고 안 부르고? 수연이 형이 농담을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청년이었던 사촌 형을 나는 어째서인지 엄마의 남동생으로 착각했었다. 내가 막내 삼촌 하고 부르면 형은 늘 왜? 하고 대답했다. 그때마다 친척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골리는 재미에 빠진 친척들은 아무도 내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야 그가 막내 삼촌이 아니라 사촌형이라는 것을, 그것도 서열이 가장 높은 사촌이라는 것을 알았다. 넌 그걸 못 알아차리냐? 이름에 돌림자를 쓰는데도. 다른 사촌들이 날 바보라고 놀렸다. 나는 울었다. 울어도 되는 날이었으니까. 담배 끊은 거 잘했다. 잘 가라. 13명이나 되는 사촌형과 사촌 누나들이 저마다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형수님과 매형들도 금연을 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다. 태어나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와도 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좀 춥고 싶었다. 울고 싶다. 보고 싶다. 자고 싶다.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나는 쉽다로 끝나는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애취, 재채기가 났다. 7번째로 버스가 왔고 나는 타고 싶다, 타고 싶다 라고 중얼거리며 버스를 탔다. 집에 돌아보니 조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보일러 온도를 어찌나 올려놓았는지 집안이 후끈했다. 나는 발로 조의 다리를 건드려 보았다.
오래간만이다. 조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재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집을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한 녀석이 바로 조였다. 부모님과 싸울 때마다 PC방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일은 이제 끝이라며 독립한 기념이라며 현관 자물쇠를 번호 키로 바꿔주기도 했다. 그걸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며 우리 집에 드나들 때마다 조는 늘 생색을 냈다. 비밀번호도 자기 생일로 해 놓았으면서 나는 보일러 온도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파란색 가방을 맨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승용차 한 대가 아이 앞에서 멈추었다. 그러고는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다. 운전기사는 좋은 사람일 거야. 나는 생각했다. 승용차 번호는 1732였다. 이번 주 행운의 번호로 정하리라. 나는 로또 복권을 살 때 1732, 내 숫자를 꼭 넣으리라 결심했다. 애취, 기침이 났다. 감기 걸렸어? 조가 물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애취, 다시 한번 기침을 했다. 아니, 괜찮아. 언제 깼어? 뒤돌아보니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니, 앉았어. 너 오는 것도 다 들었어. 조가 눈을 감고 말했다. 자기 집처럼 이곳을 드나들던 조가 발길을 끄는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에어컨 살 때까지 다신 이 집 안 온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그 때문이 아니었다.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여자친구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 커피를 사주기 위해, 주말이면 같이 영화를 보기 위해 조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에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해서 전을 부쳤다. 호박전, 고추전, 녹두전, 깻잎전, 김치전, 그리고 동그랑땡. 조가 부친 전들이 박스에 담겨 전국으로 배달되었다. 일하고 연애하고 자고, 일하고 연애하고 자고. 그 사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반이나 지나갔다. 나는 서운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마지막 학기 수업을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조가 물었다. 큰외 삼촌의 팔순 잔치에 갔었다고 나는 말해 주었다. 뷔페였어? 맛있었겠다. 난 밥도 안 먹고 널 기다렸는데 넌 뷔페에 갔구나. 조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갈비도 있었겠네. 초밥도. 새우구이도 있었어? 나는 이불로 조의 얼굴을 덮었다. 조용히 좀 해. 그러자 조가 대답했다. 라면 끓여주면 조용히 할게. 달걀을 찾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어묵볶음이 있었다. 나는 끓는 물에 어묵볶음을 넣고 라면을 끓였다. 라면 먹어. 스누피가 그려진 상을 펼쳤다. 스누피가 자기 집 지붕에 누워 눈을 맞고 있는 그림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상에 그려진 눈송이를 세면서 밥을 씹곤 했다. 그러면 체하지 않았다. 원래는 슈러더가 피아노 치는 그림이 그려진 상을 사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 스누피의 빨간색 집 위에 라면을 끓인 냄비를 올려놓자 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지 머리가 어깨까지 닿았다. 라면에 뭘 넣은 거야? 조가 어묵볶음에 들어있던 당근을 건져내며 투덜댔다. 반찬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넣었어. 너 어묵볶음 좋아하잖아. 조는 어묵볶음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지만 먹다 남은 어묵볶음을 넣고 끓인 라면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 주었다.
조가 먹는 모습을 보니 배가 고파졌다. 나도 한 젓가락만. 나는 크게 한 젓가락 집어서 한 입 가득 넣었다. 한 젓가락 먹고 나니 또 한 젓가락이 먹고 싶어졌고 그래서 한 젓가락을 더 집어 먹었다. 조가 국물만 남은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난 몇 가닥 구경도 못했다. 나는 남은 국물에 물을 조금 더 넣고 라면 하나를 다시 끓였다. 수프는 반만 넣었다. 조가 먹는 모습을 구경하다 결국 또 한 젓가락을 빼앗아 먹었다. 뷔페 가서 실컷 먹고 온 녀석이 양심도 없지. 조가 투덜댔다. 라면을 다 먹고 나는 책상 서랍에서 반으로 접어둔 종이를 꺼냈다. 오늘은 한 번으로 쳐야 해? 조가 말했지만 나는 발을 정자 2획을 추가했다. 발을 정자가 하나 완성되어 모두 19개가 되었다. 95개. 내가 조에게 라면을 100번 끓여주면 조는 내게 선물을 하나 사주기로 했다. 라면 더 먹을래? 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나는 설거지하기가 귀찮아 상을 구석으로 밀어 놓았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제 하던 게임을 이어서 했다. 25번째 판을 깨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지 이틀이나 되었다. 염? 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베고 있던 베개를 빼서 내게 주었다. 등에 대고 앉아. 허리 아파. 그리고 그 판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깰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베개는 하나뿐이어서 조가 자는 날이면 나는 수건을 말아 베고 자야 했다. 조는 코를 심하게 고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베개를 베면 코를 골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거꾸로 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어떤 일이 있어도 베개만은 양보하지 않던 녀석인데 나는 조의 코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자? 혹시 어디 아파? 조가 일부러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다. 나는 게임을 끝내고 인터넷에 들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살펴보았다. 조, A가 2살 어린 남자랑 사귄대. 조는 가수 A를 좋아했는데 3년 전인가는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에 혼자 간 적도 있었다. 나보고 같이 가자고 안 해줘서 그때 나는 조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조가 대답했다. 조, 편의점에서 빵을 훔친 고등학생이 자살했대. 나는 말했다. 편의점 점장이 경찰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빵값의 100배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조가 대답했다. 조, 도둑이 금고를 훔쳐 도망가다 금고에 깔려 죽었대. 웃기지? 조가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금고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대. 더 웃기지? 조가 아니? 하고 대답했다. 조, 어떤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제조해 우편으로 붙였는데 우표가 모자라서 반송이 되었대. 자기가 붙인 건 줄도 모르고 그걸 열어보다 폭탄이 터져 죽었대. 웃기지? 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자는구나? 그러자 조가 대답했다. 앉아. 그리고 그 기사 이상해. 어떤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보내면서 진짜 자기 주소를 밝히냐? 조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한 기사였다. 이상해. 이상해. 조가 중얼거렸다. 이상하다는 말은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들려. 내가 말했다. 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상한 일들이라고 입력해 보았다. 몇 개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일들을 이상하다고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았다. 해가 졌다. 어두워졌지만 일어나기 귀찮아 불을 켜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검색되기에 들어보았다.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침대맡에 올려둔 자명종이 울렸다. 내가 고2 때 하도 지각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사준 시계였다. 상습 지각생 8명은 선생님에게 자명종 선물을 받고도 계속 지각을 했다. 조가 일어나 자명종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그러자 알람이 꺼졌다. 자명종은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구멍이 났지만 그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여서 아침 일찍 일어날 일도 별로 없었다. 고장난 시계는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렸는데 종이 울릴 때마다 깜빡 잊었던 일들이 떠올라 나름대로 요긴하게 쓰였다.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놓은 걸 잊고 있었을 때, 엄마의 생일을 지나칠 뻔할 때, 꼭 봐야 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상한 일이라면 이런 걸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 잊고 있던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는데 조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왜? 불 켜주게? 조가 스위치를 켰다. 아니, 집에 가게.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스위치를 껐다. 치사한 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가 끈 형광등을 다시 켰다. 신발을 신고 있는 조의 등을 한 대 쳐 주려다가 말았다. 그래도 작년 추석에 우리 엄마에게 모듬전 한 박스를 보내준 녀석이었다. 올 설에도 보내줄지 모른다며 엄마는 내심 기다리는 눈치였다. 바래다 줄게. 나는 방바닥에 던져둔 잠바를 집어들었다. 잠바는 따뜻했다. 조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심심해서 그래. 나는 맨발에 운동화를 신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이상 걸어야 했다. 그래서 월세가 싼 거라고 방을 보러 온 내게 집주인은 말했다. 이 동네는 이상해. 어떻게 모든 집마다 문패가 달려있냐? 우리는 문패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골목길을 걸었다. 조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가장 먼 골목길로 돌아왔는데 그 길에 자기와 이름이 같은 문패가 달린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조를 따라 갈림길에서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섰다. 걷다 보니 발이 시려왔다. 한참을 걷다 조가 자기 이름이 적힌 문패를 가리켰다. 내 집이야. 어때? 지붕 위에 빨간색 고무 대야가 올려져 있는 게 보였다. 저건 뭐야? 조는 한참 생각하더니 여름에 저기서 목욕을 해. 하고 대답했다. 좋겠다. 20대에 벌써 집도 사고. 나는 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의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다. 조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우리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신발을 구경했다. 구두가 3, 운동화가 5, 부츠가 4, 슬리퍼가 1. 겨울에 슬리퍼라니 보기만 해도 추워졌고 그러자 엉덩이가 시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또 왔다. 버스는 정류장을 조금 지나친 다음에 멈췄다. 조는 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조? 뒷모습을 보다 나도 모르게 조를 불렀다. 왜? 조가 뒤돌아봤다. 그 사이 버스는 조를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 한잔할까? 내가 말했다. 그러자 조가 빙그레 웃었다. 맥주 2잔과 프라이드 치킨 1마리를 주문했다. 작년 봄에 조와 같이 왔던 술집이었다. 그때 조는 프라이드 치킨을 혼자 2마리나 먹었다. 기본 안주로 눈깔 사탕같이 생긴 뻥튀기가 나왔다. 조는 그 중에서 연두색만 골라 먹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우리는 이 뻥튀기를 신호등이라고 불렀다. 나는 빨간색 뻥튀기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맥주를 마셨다. 입안에서 뻥튀기가 탁탁 소리를 내며 녹았다. 조는 치킨이 나오기도 전에 맥주 1잔을 비웠다.
여기요. 조가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조가 맥주잔을 들었다가 내렸다. 잠시 후 종업원이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 한 잔을 가지고 왔다. 나는 남은 맥주를 마저 마시고 빈잔을 종업원에게 내밀었다. 여기 기름 깨끗한 거 쓰나 봐. 맛있네. 조는 이제 냄새만 맡아도 기름이 신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달인 나셨네. 나는 조에게 달인을 찾는 프로그램에 나가보라고, 나가서 우승하게 되면 부모님 가게가 유명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닭다리를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다. 여기 양념 하나와 502잔요. 종업원은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둘은 맥주가 흘러 넘치도록 세차게 건배를 했다. 한 여학생은 빨간색 뻥튀기만, 또 다른 여학생은 연두색 뻥튀기만 먹었다. 아저씨, 앵두콘 빨간색하고 연두색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주인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안 된다. 둘은 이내 한 잔을 비우고 또 한 잔을 시켰다. 조가 고개를 숙이고는 내게 속삭였다. 미성년자 아니야? 나는 조에게 뻥튀기의 이름이 신호등이 아니라 앵두콘이었다고 말했다. 앵두콘이라니 하나도 앵두 같지가 않았다. 신호등이고 앵두콘이고 그게 뭔 상관이야.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영업 정지란 말이야. 나는 조에게 우리가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게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그것도 조의 부모님 가게에서였다. 물론 영업이 끝난 가게에 몰래 들어가 마셨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 여학생이 나를 째려보았다. 걱정 마세요. 고등학생 아니니까. 둘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졸업 후에 가끔 교복을 입고 만나 술을 마신다고 했다. 교복 입고 술 마시면 술맛이 더 좋아진다나. 그 말을 들은 조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교복을 입은 여자들은 맥주 5잔과 닭 한 마리를 순식간에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렇게 입고 오늘 오차는 가는 거 아냐? 조가 웃었다. 어떻게 다시 교복을 입고 싶을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조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빙그레 웃었다. 난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런지 내게 물어봐 줄래? 조가 말했다. 왜 가기 싫은데? 내가 물었다. 이유가 꼭 있어야 해? 조가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다. 조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입을 막고는 소리 죽여가며 웃었다. 그건 고등학생 시절 우리 둘이 자주 하던 놀이였다. 지금 점심 먹기 싫은데 왜 그런지 물어봐 줄래? 왜 밥 먹기 싫은데? 그러면 화를 내며 대답하는 거였다. 이유가 꼭 있어야 해? 우린 그걸 찰리 브라운 친구들 흉내내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너츠라는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다. 모집 광고에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에 만화 동아리인 줄 알고 갔더니 피너츠라는 만화를 원서로 읽는 영어 스터디였다. 조는 2학년 선배들에게 스누피는 왜 하루 종일 지붕에 앉아 있는데 치질에 안 걸릴까요? 따위의 질문만 했다. 우리는 6개월이 지나 강제 탈퇴를 당했다. 그 사이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되었고 찰리 브라운과 친구들의 말투를 배웠고 그리고 만화 속 캐릭터들처럼 대화를 했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내 식판은 늘 60cm 거리에 있는데 가끔은 90cm 거리에 있는 것 같아. 하고 우리도 교복 입고 술 마실까? 조가 말했다. 교복이 아직도 있냐?
이따 해도 살이 쪄서 안 맞을걸? 나는 절대 다시 입고 싶지 않은 옷으로 교복과 군복을 꼽았다. 맞아, 군복도 있구나. 조가 팔짱을 끼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참 만에 조가 입을 열었다. 그럼 군복을 입고 술 마실까? 나는 앵두콘 빨간색을 조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미친놈. 빨간색 앵두콘은 조의 얼굴을 맞은 다음 조의 맥주잔 속으로 떨어졌다. 군복을 입고 절대 군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어때? 군대 이야기 하는 놈이 술값 내는 걸로. 조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조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기라면 자신이 있으니까. 아예 한 달치 술값은 어때? 조가 내 말에 콜! 하고 대답했다. 내기에서 진 적이 없음. 나는 게임 회사 이력서에 그렇게 쓴 적도 있다. 서류 심사는 통과할 줄 알았는데 전화는 오지 않았다. 군복을 입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았다. 작년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빨지도 않고 옷장에 던져두었는데 다행히 땀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페브리즈를 잔뜩 뿌렸다. 현관을 나섰다가 잠바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게 생각났다. 어차피 내게서 이길 텐데 돌아갈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군화끈을 풀기 귀찮아서 무릎 걸음으로 방까지 기어갔다. 책갈피에서 비상금을 꺼내 지갑을 채웠다. 그리고 지갑 한쪽에 꽂혀있는 사진을 꺼내 군복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한번 쳐보았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진이 생각났다. 내 돌사진 뒷장에 숨겨둔 죽은 사촌형의 사진. 나는 앨범을 뒤져 그 사진을 찾아냈다. 왼쪽 주머니에 넣었던 사진을 꺼내고 죽은 사촌형의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2번 쳤다.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아직 조는 오지 않았다. 나는 조에게 도착이란 문자를 보냈다. 곧 답이 왔다. 그리고 정말로 곧 조가 탄 택시가 내 앞에 멈췄다. 버스가 끊기면 택시비가 아깝다며 집까지 걸어가던 녀석이 택시를 타다니. 동그랑땡을 붙이더니 배가 동그랑땡이 되었냐? 나는 조의 배를 가리키며 놀렸다. 난 오늘 뚱보야. 어제도 뚱보였지. 아마 난 앞으로도 계속 뚱보일 거야. 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와 조가 가장 좋아했던 스누피의 말이었다. 난 오늘 개야. 어제도 개였지. 아마 난 앞으로도 계속 개일 거야. 한때 2학년 3반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난 오늘도 꼴찌야. 어제도 꼴찌였지. 아마 난 앞으로도 계속 꼴찌일 거야. 조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온통 거리에는 카페만 보이더라고. 그런데 군복 입은 남자 둘이 커피 마시는 장면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조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오늘은 커플룩까지 입었으니 그럼 어디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커피 전문점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니 눈에 보이는 가게만 5군데가 넘었다. 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나는 메뉴를 한참 들여다보다 캐러멜 마끼아또를 주문했다. 조가 웃었다. 틀림없이 비웃음이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캐러멜 마끼아또는 엄청 달았다. 왜 군복을 입으면 단 음식이 생각날까? 따위에 진부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색깔만 다른 패딩 잠바를 입은 연인이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남자가 여자의 손을 놓고는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담배꽁초를 화단 사이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장마차에서 어묵꼬치 사먹는 걸 보았다. 그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조가 말했다. 지금까지 빨간색 목도리를 한 사람이 10명 지나갔어. 나는 숟가락으로 잔 바닥에 남은 커피를 저었다. 너 그거 칼로리가 얼마인 줄 알아? 밥 한 공기랑 똑같아. 조가 내게 말했다. 나는 내일 운동을 할 거니 걱정 말라고 대꾸해 주었다. 술을 마실 때는 밤새 이야기도 자주 하던 우리였는데 막상 커피를 마시니까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와 조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반바지 입은 사람 보거든 일어나자. 조가 말했다. 커다란 배낭을 맨 여자가 갑자기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멈춰 여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나가던 외국인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뭘까? 궁금하면 네가 가서 물어봐. 싫어. 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물어보러 가게? 아니, 화장실. 조가 화장실에 간 동안 여자를 애워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 조가 돌아왔을 때는 배낭을 맨 여자도 사라진 다음이었다. 뭐야? 어떻게 됐어? 조가 물었다. 나는 대답해 주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제 카페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종업원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갔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 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게 왜 이 겨울에 반바지 입은 사람을 찾냐? 내가 핀잔을 주었다. 조가 청소 중인 종업원을 가리켰다.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밖에 나오니 추워서 저절로 몸이 떨렸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매콤한 골뱅이 안주에 맥주 생각이 났는데 막상 밖에 나오니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졌다. 조가 건너편 술집을 가리켰다. 붉은색 등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집이었다. 조가 도로 양쪽을 살피더니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무단 횡단하는 조의 뒷모습을 찍었다. 나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 다음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넜다. 군복 입고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냐. 나는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던 조에게 말했다. 조가 내게 준법 정신 투철해서 좋겠네 하고 빈정댔다. 술집 문을 열자 종업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우렁차게 소리쳤다.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또 메뉴판이 너무 두꺼워 한 번 더 깜짝 놀랐다. 메뉴판이 20장도 넘었다.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고 나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음식 사진들은 만들어 놓은 지 몇 시간은 된 후에 찍은 것 같았다. 뭐가 잘 팔리냐고 물었더니 종업원이 매운 홍합탕하고 오돌뼈가 맛있다고 했다. 그럼 그거랑 소주 한 병요. 오돌뼈는 매웠고 매운 홍합탕은 이름처럼 더 매웠다. 조는 기본 안주로 나온 당근을 오독오독 소리내며 씹었다. 조는 매운 음식이 싫어졌다고 말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흘리는 땀도 싫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눈물도 싫다고. 나는 조를 위해 계란말이를 시켜주었다. 건배를 했다. 나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홍합탕에 국물을 떠먹었다. 오돌뼈를 먹었다. 조는 술 한 잔에 계란말이 하나씩. 이내 한 병을 비우고 한 병을 시켰다. 오돌뼈를 먹다가 문득 오돌뼈가 고기의 어느 부위인지가 궁금해졌다. 조는 오돌뼈가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이름이 오도독뼈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오돌뼈를 씹으면서 오도독 소리가 나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것 같기도 했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소주 한 병을 또 비웠다.
나 혼자 오돌뼈를 다 먹었다. 아까 자기가 보낸 소포를 받고 죽었다던 그 테러범. 생각해보면 참 불쌍해. 술에 취한 조가 말을 했다. 헤어지자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보냈어. 체크무늬 셔츠였어. 그랬는데 며칠 후에 내 앞으로 소포가 온 거야. 열어보니 내가 여자친구한테 보낸 선물이랑 똑같은 셔츠가 있더라고. 조는 그 셔츠가 여자친구가 화해 선물로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여행을 가는 게 소원이라고 여자친구가 종종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셔츠를 입어보려니 팔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았다. 알고 보니 그건 자신이 얼마 전 여자친구한테 보낸 소포였다. 보낸 사람 주소와 받을 사람 주소를 거꾸로 썼던 것이다. 자기가 만든 폭탄에 죽다니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하고는 조가 술 한 잔을 마셨다. 그러고는 홍합탕에 국물을 연신 퍼먹었다. 맵다 매워. 담배 연기도 맵고 겨울바람도 맵고. 조가 중얼거렸다. 내 전화를 안 받는 여자친구도 맵고. 나는 조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건배. 조는 건배를 하지 않았다. 조가 하품을 했다. 조는 술을 마시다 중간에 조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다 남들이 술에 취할 때쯤 일어나 2차를 가자고 졸라댔다. 이런 날 눈이 내리면 좋을 텐데.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밖은 보이지 않고 실내 풍경만 되비쳤다. 새벽인데도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머리가 젖지 않은 걸 보니 눈은 내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일기예보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했는데 꾸벅꾸벅. 나는 조가 고개를 떨구며 조는 걸 구경하며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조가 남긴 계란말이도 먹었다. 조, 다음 주에 소개팅 시켜줄까? 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 우리 여행 갈까? 아프리카. 너무 멀면 가까운 태국도 좋고. 조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조, 나보다 먼저 성공하면 안 돼. 끄덕끄덕. 조, 다음 달에 내 생일인데 선물 하나 사주라. 받은 시계가 있거든. 끄덕끄덕. 졸고 있는 조를 놀리는 일은 재미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선택했다. 조,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땐 숙박비 3만 원씩 내. 조가 끄덕끄덕. 조, 나 좋아하지? 끄덕끄덕. 나는 졸고 있는 조를 계속해서 찍었다. 조, 행복해? 끄덕끄덕. 그 장면을 찍은 다음 휴대폰을 껐다. 조가 깨어나길 기다리다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빠와 같이 코미디 프로그램 공개 녹화를 구경하러 간 엄마를 보았다. 임신 8개월인 엄마는 배가 아파 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웃었다. 그러다 마침내 진통을 느낀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의 얼굴은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손만 보였다. 방송국에서 태어난 내 이야기는 그날 밤 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 너 첫 월급 타면 나 양복 하나만 사주라. 조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조가 커피값을 냈기 때문에 술값은 내가 냈다. 그나저나 왜 군대 이야기는 안 하는 거지?
술에 취하면 잘도 하던 녀석이. 우리는 술집을 나왔다. 집에 갈까? 조가 시계를 보더니 1시간만 있으면 첫 차가 온다고 했다.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리에 살면서 조는 하루에 2번이나 택시를 탈 수 없다고 대꾸했다. 우리는 좀 걸었다. 눈이 오나 봐. 조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걷자 눈은 금방 사라졌다. 조가 다시 뒤돌아갔다. 거기에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바람에 날리는 거였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눈을 맞았다. 조, 눈은 쌓이는 걸까, 포개지는 걸까, 겹쳐지는 걸까? 조가 손을 하늘로 뻗었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거지. 조가 말했다. 나는 조에게 한 번도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 조는 장사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돌봐야 해서 눈사람을 자주 만들었다고 했다. 눈이 바람에 다 날렸는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조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조를 따라 걸었다. 어느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조가 말했다.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해 봤어? 그것도 괜찮아. 조와 나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 다니며 불이 켜진 집이 모두 몇 군데 있는지 세어봤다. 불이 켜진 집은 단 2곳이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다니 저 집은 할머니가 사나 봐. 내 말에 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왜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해? 늦게 자는 건지 어떻게 알아? 놀이터에는 아직도 눈에 쌓여 있었다. 조가 눈을 만져보았다. 단단하게 얼어서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았다. 눈사람은 못 만들겠다. 우리는 그네에 앉았다가 엉덩이가 시려워서 바로 일어났다. 주차장 입구에 누군가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조가 그걸 발견하고는 뛰어갔다. 눈과 입은 그렸는데 코는 그려놓지 않은 눈사람이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100원짜리가 있기에 그걸로 코를 만들어 주었다. 예쁘지가 않았다. 동전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군복 단추를 하나 뜯어서 그걸로 코를 만들어 주었다. 콧구멍까지 있는 코가 되었다. 나보고 눈사람 옆에 서 있으라고 하더니 조가 사진을 찍어 주었다. 네가 코를 만들었으니 이건 네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 이런 걸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거야. 조가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다. 나는 조에게 호주머니에 넣어둔 사촌형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조가 보도블록에 올라서 사촌형처럼 포즈를 취했다.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의 모습을 찍었다.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내 손가락이 사진에 살짝 찍히도록. 내가 찍은 사진과 사촌형의 사진을 번갈아 보던 조가 물었다. 그런데 누구야?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몇 살인데? 27. 그러자 조가 우리랑 동갑이야? 하고 물었다. 바보. 흑백 사진을 보고도 동갑이란 말이 나오다니. 아니, 27이었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러자 조가 사진을 들고는 가로등 아래에 갔다. 가로등 아래에 서서 조는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내가 창피해서 눈사람을 발로 걷어찼다. 얼었다, 녹았다. 다시 언 눈사람은 부셔지지 않았다. 조가 다가와 사진을 내 왼쪽 가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번 쳤다.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나왔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빨리 출근하는 사람이었다. 경비원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재빨리 아파트 단지를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청소부들이 쓰레기들을 청소차에 싣는 걸 구경했다.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은 들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만 들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일까, 하루의 끝일까? 나는 조에게 물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사이, 그건 어디에 속하느냐고. 조가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뭐긴 뭐야. 어제와 오늘이 겹쳐지는 시간이지. 그래서 그 시간이 술이 가장 맛있는 거야. 청소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저기 있잖아. 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나 부모님 가게에서 일할까 봐. 아르바이트 말고 부모님이 하던 일을 물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행복 모듬전 가게 상호가 새겨진 앞치마를 입고 있는 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렇게 전을 붙이다 난 늙어가겠지. 우리 부모님처럼. 조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다. 나중에 너 팔순잔치에 가서 내가 노래 불러줄게. 우리 엄마의 팔순잔치에서 부르고 우리 새아버지 팔순잔치에서도 부르고 네 팔순잔치에서도 부르고 모두에게 노래를 불러줄 거야. 나는 허밍으로 매기의 추억이란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버스가 왔다. 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내가 끓여줄게. 조가 잠시 생각하더니 싫다고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탔다. 나는 정류장에 앉아 부르던 노래를 마저 불렀다. 조의 이름과 같은 문패가 달린 집을 찾아서 골목길을 돌고 돌았다. 졸렸다. 하품이 났다. 한 며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눈이 쌓이고 쌓였으면. 그래서 어제 내린 눈이 어느 것이고 오늘 내린 눈이 어느 것인지 내일 내린 눈이 어느 것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으면 나는 생각했다.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 걸으며 이 겨울을 보내리라. 마침내 조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찾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빨간색 고무대야 위로 해가 떴다. 윤성희 작가의 모서리 잘 감상하셨나요? 작가는 1973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됐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이 있고 장편소설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수 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 책방입니다.